권력에 의지하고 세력에 의지하며 부패하고 권한을 남용하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와 함께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양천둥 두옹티엔둥이라는 흑사회 두목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경찰복을 입었던 인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맡았던 경찰이었지만 악명 높은 범죄자가 되어 한 지역 전체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단 3년 만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19명의 무고한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가 죄악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왜 경찰이었던 그의 마음이 그렇게 뒤틀리고 잔인해졌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오늘 영상에서 저희와 저희 팀이 여러분께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어두운 여정을 탐구하기 전에 저희와 저희 팀이 10만 명 구독자 목표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969년 5월 5일 중국 윈난성의 작은 도시 소흥에서 태어난 양천둥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천둥은 장난꾸러기이자 고집 센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말썽을 일으켰죠. 아들이 학업에 소질이 없음을 알아챈 양천둥의 부모는 그가 커서 군대에 입대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제대 후에는 국가에서 일자리를 배정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많은 가정에서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을 미래를 보장하는 지름길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계획대로 정년이 되자 양천둥은 입대했습니다. 몇 년 후 양천둥은 제대하고 쿤밍 철도국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쿤밍 기차역 공안으로 경찰이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큰 도시로 온 그는 많은 이들이 꿈꾸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더 밝은 새 장으로 넘어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그를 어두운 갈림길로 이끌었습니다. 양천둥은 안정적인 삶에 만족하며 안주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자리를 얻었음에도 그는 태만하고 책임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주 빈둥거리며 먹고 놀고 다니며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거칠고 무례한 성격 탓에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질려 그를 피했고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그를 멀리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가까이 지내거나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말조차 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양천둥은 직장에서 모두에게 고립되었습니다. 지도부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천둥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으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인사이동을 실시할 때 지도부는 이것이 양천둥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를 교도소로 이동시키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겉으로는 승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불량 경찰을 조용히 내쫓는 방법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매일 위험한 죄수들과 마주하며 일하는 것이 기차역에서 표를 검사하는 것처럼 편하고 여유로울 리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죠. 양천둥은 지도부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당연히 그는 동의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불만이 가득 차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저들이 나에게 복수하려는 건가? 교도소에서 일하는 건 감옥에 갇히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그는 지도부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충동적인 행동은 물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고 결국 양천둥은 해고당했습니다. 안정적인 경찰 직업을 가진 사람에서 순식간에 실업자로 전락하며
넓게 펼쳐질 것 같던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천둥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는 10년 넘는 청춘을 공안에 바쳤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불공정하고 냉정한 대우뿐이었습니다. 10여 년간 일했지만 승진은커녕 자본도 쌓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도 학력도 기술도 없는 그는 장기 실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몇 년간 그는 방황하며 일 없이 떠돌았고 사람들 눈에 실패자이자 쓸모없는 인간으로 비쳤습니다. 그러던 중 1996년 운명이 그를 어린 시절 친구인 소림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그것은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장이었습니다. 소림은 1960년 6월 5일에 태어났으며 양천둥보다 2살 어리고 해이룽장성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부모를 따라 윈난성으로 이사왔고 그곳에서 양천둥과 함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후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천둥처럼 소림도 군 복무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가져야 할 정직한 길과 달리 소림은 일찍부터 죄악의 길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건달이 되어 사기와 절도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소림은 동북 지역을 뒤흔든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100만 위안 인민폐를 갈취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어 수배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언젠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림은 어린 시절 살았던 윈난성으로 도망쳐 피신하기로 했습니다. 쿤밍에서 옛 친구를 다시 만난 양천둥은 소림이 완전히 변한 모습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고급 옷을 입고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오랜 동창으로서 소림은 양천둥의 본성을 잘 알았고 그가 공안에서 해고된 것도 그녀의 예상 밖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양천둥은 영웅이 아니었고 범죄자를 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친구가 돈을 쓸어 담은 사기 사건을 듣고 매우 흥미를 보였습니다. 양천둥 자신도 현재의 막다른 삶에서 벗어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소림의 부유함을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이는 양천둥을 보고 소림은 이 옛 친구가 같은 배를 탄 사람임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 후로 만날 때마다 양천둥과 소림은 함께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구상했습니다. 당시 밀수와 불법 거래는 돈을 쓸어 담는 직업이었고 많은 이들이 법을 무시하고 나방처럼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으로 가득한 지하세계에 발을 들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뒷받침해 줄 사람과 튼튼한 인맥이 필요했습니다. 양천둥은 경찰로 일한 수년 동안 정직한 동료들만 알았고 강호의 인맥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림도 쿤밍에 막 돌아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둘이서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동료를 모집해야만 했습니다. 1997년 초 양천둥과 소림은 공식적으로 협력하여 갱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갱단을 위한 인재 모집 명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합류한 멤버는 소림의 친동생 소리였습니다. 이때 소림은 쿤밍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동생에게 전화해 살충제 공장에서 일하는 일을 그만두고 도시로 와서 함께 사업을 하자고 유혹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소리는 아직 어리고 순진했으며 누나 말을 잘 들었기에 열정적으로 도시로 향했습니다. 소림은 또 다른 절친인 해이룽장성 동양 출신 사국리를 모집했습니다. 쿤밍에서 입원 중이던 소림은 우연히 같은 고향 출신인 등점동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처지로 병원비조차 낼 돈이 없었습니다. 호수의 여우 같은 예리한 눈으로 소림은 이 궁핍한 남자의 잠재력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훌륭한 부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림은 의로운 척하며 등점동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소림의 은혜에 등점동은 깊이 감동했고 은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소림과 의형제를 맺고 그녀와 양천둥의 갱단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등점동은 동양친구 좌서강을 끌어들여 범죄 갱단에 가입시켰습니다. 양천둥 측에서는 고양소흥 출신의 사촌 양민재를 성공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된 갱단이 탄생했습니다. 인원이 충분해졌으니 그들의 다음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랜 논의와 신중한 검토 끝에 7명의 갱단은 범죄 여정의 첫걸음으로 차량 절도를 선택했습니다. 90년대 당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매우 활발하게 성장했습니다. 최신 차량은 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비싼 가격은 범죄자들의 눈에 뚱뚱한 먹잇감으로 보였습니다. 등점동은 차를 훔쳐 팔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경찰이었던 양천둥은 훨씬 신중했습니다. 그는 차량 절도가 첫 단계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의 강력한 추적을 어떻게 피하느냐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 모든 단서를 지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논의 끝에 양천둥과 소림은 부하들에게 실력을 시험하고 갱단의 행운을 가져다 줄 먹잇감을 찾기로 합의했습니다. 1997년 4월 6일 양천둥의 갱단이 공식적으로 첫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주차된 차량이었습니다. 양천둥은 이 임무를 소림과 2명의 부하 등점동과 사공리에게 맡겼습니다. 출발 전 양천둥은 소림에게 수류탄 2개와 단검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수류탄은 그가 군 복무 시절 몰래 훔친 전리품이었는데 수년 후 다시 꺼내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소림, 등점동, 사공리는 춘원 아파트 단지 주변을 배회하며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건물 앞에 주차된 지프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한 남자가 뒷좌석에 앉아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림과 사공리가 다가가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아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소림이 수류탄으로 때리자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바로 사공리와 등점동이 잔혹하게 손을 썼습니다. 남자가 숨을 거둔 줄 알고 그들은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 시내 중심에 있는 체육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반쯤 갔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깨어나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사공리와 등점동은 그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공격했습니다. 차 안은 숨 막히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3명의 강도는 조용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차는 체육관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소림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확인한 뒤 양천둥의 지시대로 좌석과 문손잡이를 꼼꼼히 닫고 자신들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치웠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소림은 뒷좌석에서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2만 위안이 들어있어 예상치 못한 횡재였습니다. 지프차와 뜻밖의 전리품을 가지고 본거지로 돌아온 소림은 양천둥에게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만족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후 부하들의 불안정한 태도, 사공리와 등점동이 침울하고 말이 적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처음으로 손을 더럽힌 탓에 심리적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갱단이 시작부터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들의 정신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돈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각자에게 5천 위안을 나누어 주고 유명 관광도시인 다리로 가서 마음껏 놀고 쓰라고 했습니다. 첫 작전에 대한 보상으로 말이죠. 몇 주 후 훔친 돈을 다 써버린 그들은 쿤밍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부하들이 완전히 타락한 것을 본 양천둥은 다음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놀아야 했고 목표는 훨씬 더 화려하고 수익이 커야 했습니다. 그는 소림에게 뜨거운 물건, 즉 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무기 공급원을 찾는 문제 앞에서 소림은 대담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국영공장의 경비원들에게서 총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자산 보호를 위해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양천둥은 이 과감한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소림은 양천둥의 고향이자 어린 시절 살았던 소흥으로 향했습니다. 이 도시는 쿤밍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외곽 공장 근처에서 잠복하던 소림은 적합한 목표를 찾았습니다. 공장 경비팀 부팀장 주국강, 항상 권총을 지니고 다니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목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모은 소림은 쿤밍으로 돌아와 양천둥에게 보고했습니다. 둘은 함께 총을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양천둥과 동료들은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열흘 이상 연습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양천둥은 경찰로 일할 때 남아있던 제복을 꺼내 부하들에게 입히며 진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군인의 제스처, 말투, 걸음걸이를 가르치며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대본을 외우라고 경고하며 절대 허점을 드러내지 말라고 다짐했습니다. 1997년 7월 10일 경찰로 위장해 총을 훔치는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7명의 갱단은 가짜 번호판을 단 지프차를 몰고 쿤밍에서 주국강이 일하는 소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며칠간 목표를 은밀히 추적했습니다. 주국강이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 가는 것을 발견하자 지프차로 그를 쫓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차는 속도를 내어 그의 오토바이를 막았습니다. 운전석 옆 조수석에 앉은 소림은 창문을 내리고 범죄자를 추적한다는 핑계로 남자에게 공안서로 가는 길을 안내해달라고 했습니다. 주국강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차 안에 소령 제복을 입은 양천둥을 보고 완전히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소림은 친근한 척하며 주국강에게 담배를 권했습니다. 남자가 담배를 받는 순간 사국리가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당황했지만 주국강은 저항하려 했고 호신용 권총을 꺼내려 손을 뒤로 뻗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즉시 소림이 몸을 돌려 사국리와 함께 주국강을 제압했습니다. 결국 불쌍한 남자는 쓰러져 냉혈갱단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양천둥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주국강에게서 권총과 열쇠발이 든 탄약 상자를 냉정하게 꺼냈습니다.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손에 든 권총을 보며 양천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무기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과 쿤밍 기차역 공안으로 일할 때 모두 사용해봤고 그 위력을 잘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그들의 새로운 범죄 음모를 실행하는 보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날 밤 그들은 국도 320호선에 한적한 고개로 차를 몰고 가 주국강의 시체를 절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5일 후 바티를 하던 농부가 주국강의 시체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법의학팀은 현장에 급히 출동했습니다. 검시 결과 피해자는 흉기에 공격당했고 몸에 여러 상처가 있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칼은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지문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소 2명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형사 수사 기술은 한계가 많았습니다. 보안 카메라 시스템은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동기화도 되지 않아 범인의 흔적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무기를 손에 넣은 양천둥의 갱단은
점점 더 대담하고 과감해졌습니다. 총강탈 작전의 성공은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나 경찰로 위장하면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상하게도 이는 그들을 더 즐겁고 흥분하게 했습니다. 양천둥의 갱단은 날뛰기 시작하며 대담한 강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 수갑을 구입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가죽을 쓴 악마처럼 경찰복의 신성함을 이용해 죄악을 감췄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양천둥과 동료들은 쿤밍의 유명한 자동차 부품거리로 다음 먹잇감을 찾으러 갔습니다. 배회하던 중 그들은 길게 주차된 새것 같은 주황색 미쓰비시 파제로를 발견했습니다. 1990년대 중국에서는 수입차가 드물었고 불법 차량 시장이 번성했습니다. 차량 절도를 전문으로 하는 양천둥 갱단에게 불법 차량 처분은 더욱 쉬웠습니다. 소림은 파제로에 다가가 경찰인 척하며 차주를 채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양천둥과 양민재도 곧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양천둥은 신문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물었습니다. 실은 그가 누구인지, 돈이 많은지 알아내 공갈 계획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차주, 당시 도국흥, 은 저항하려 했지만 양천둥과 양민재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사국리가 손을 써 도국흥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했습니다. 범행 후 그들은 피해자의 시체를 오래된 우물에 버리고 미쓰비시 파제로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선양으로 몰고 가 19만 위안, 현재 가치로 약 100만 위안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기뻤던 대신 양천둥은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동료들의 탐욕이 생겨 서로 배신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통제할 약점을 잡아야 했습니다. 양천둥은 군대식 관리 방식을 도입해 직책을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치위원이라 칭하고 소림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며 수익 분배에 엄격한 규정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모든 멤버에게 가족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는 부하들을 통제하기 위한 카드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배신하면 가족이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양천둥은 극도로 교활하고 강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을 속이고 죄악을 숨기는 법뿐 아니라 동료를 조종하고 제압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대담함은 점점 커졌고 법이나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4월 어느 날 그는 덴츠 호수 옆 서산 케이블카 근처 한적한 지역에 차들이 자주 주차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차 안의 사람들이 주로 사생활을 원하는 커플임을 알게 된 양천둥은 이를 이용해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계획을 논의하며 기능부대로 위장해 차량에 접근해 재산을 강탈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8시경 양천둥은 무기와 도구를 든 일행을 이끌고 덴츠 호수 지역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없는 길에 주차된 초록색 밴을 골랐습니다. 차 안에는 뒷좌석에 앉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양천둥은 유리문을 두드리고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며 마약 단속 경찰이라며 커플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차 안 여성이 즉시 반응하며 그들도 황사 경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커플은 쿤밍시 공안국 정보과 소속 여성 경찰 왕소향과 루난현 공안국 부국장 왕준조였습니다. 그들의 설명과 신분 증명을 무시하고 양천둥은 동료들에게 그들을 제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왕소향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등점동이 즉시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동료가 제압당하는 걸 본 왕준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그는 뒤로 손을 뻗어 총을 꺼내려 했습니다. 왕준조의 행동을 눈치챈 양천둥은 재빨리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상황을 장악한 뒤 양천둥은 왕준조를 수색해 크54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무기를 손에 넣은 그는 기뻤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냉정한 얼굴로 그는 의식 없는 남자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날카로운 총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고 두 생명이 잔혹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게도 주저없이 손을 썼습니다. 이는 양천둥과 동료들의 야만성과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더욱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중대한 범죄를 깨달은 양천둥은 발각되면 끔찍한 결과가 따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현장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라고 지시하며 피해자의 개인 물품과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고 차 안을 꼼꼼히 닦은 뒤 근처 회사 문 앞에 차와 시체를 버렸습니다. 이번 작전 후 양천둥과 동료들은 서로 말없이 돈을 나누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양천둥은 불안과 걱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방금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2명의 경찰, 그중 1명은 공안 부국장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큰 파장을 일으킬 터였습니다. 과연 살인사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전국적으로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체포될까 두려운 양천둥은 동료들에게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피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용의자는 그나 그룹 내 누구도 아닌 낯선 남자 두배우였습니다. 양천둥은 놀라움과 호기심에 이 남자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조사 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배우는 방금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 경찰 왕소양의 남편이었고 마약 단속 기관에서 일하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두배우를 빠르게 조사하며 그가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고 복수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두배우는 결백을 주장하며 사건 당일 밤 기관에서 근무 중이었고 증인도 많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 범행 무기나 두배우와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수사기관은 여전히 의심하며 공안 부국장의 총을 빼앗을 수 있는 건 피해자와 아는 사람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1999년 2월 두배우는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항소 후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양천둥 갱단이 무너질 때까지 그는 억울하게 갇혀 있다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두배우의 오판 사건은 중국 사법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한편 진짜 범인 양천둥은 여전히 법의 손길을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할 겁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양천둥과 동료들이 수십 건의 범죄를 저지르며 19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왜 단서가 전혀 남지 않았을까요? 경찰이 피해자 시체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두 경찰 살해 사건 후 양천둥은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동료들의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고 위험이 커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준잭에서 빼앗은 코14 권총을 숨겼습니다. 이는 갱단이 노출될 중요한 증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범죄 목적도 변했습니다. 차량과 재산 절도에서 더 잔혹하게 여러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로 바뀌었습니다. 양민재와 등점동은 길에서 여자들을 납치해 살해한 뒤 강과 호수에 시체를 던져 증거를 없앴습니다. 동료들의 허술하고 부주의한 증거 인멸 방식을 본 양천둥은 걱정하며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활동 장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쿤밍 동쪽과 서쪽에 2개의 농장을 빌렸습니다. 겉으로는 돼지와 늑대를 키우는 곳이었지만 사실 갱단의 본거지였습니다. 여기서 양천둥은 극도로 잔인한 증거 인멸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라면 절대 발각되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증거 인멸 방법을 시험하기 위해 1999년
3월, 양천둥과 동료들은 또다시 사냥에 나섰습니다. 이번 목표는 검은색 닛산 차량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한 남녀 커플이 차에 타는 걸 봤습니다. 양천둥은 경찰인 척하며 다가가 서류 검사를 요구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들을 쿤밍 동쪽 농장으로 압송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두 사람에게 손을 댔습니다. 닛산 차는 처분되었고 두 피해자는 양천둥이 농장에서 처리했습니다. 땅에 쓰러진 두 시체를 보며 양천둥은 갑자기 대담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피해자를 농장의 돼지와 개 먹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처리하고 요리해 동물 먹이통에 넣는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이 잔혹한 행위는 소림의 동생 소리 같은 일부 멤버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그는 토하고 며칠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양천둥은 그들을 억지로 그 끔찍한 광경에 익숙해지게 했습니다. 이후 두 농장은 진짜 도살장이 되었고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야만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았기에 경찰은 실종자들을 찾는데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양천둥 갱단은 쿤밍 전역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양천둥의 잔혹한 갱단이 법의 처벌을 피해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2000년에 접어들며 양천둥과 동료들은 더 정교한 새 수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번에는 군인이나 형사로 위장하지 않고 교통경찰로 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세워 서류를 검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방식으로 양천둥과 동료들은 길 가는 사람들을 속였고 아무도 그들이 경찰로 위장한 강도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2000년 4월 23일 밤 양천둥 갱단은 미쓰비시 지프차를 세웠습니다. 차주가 값비싼 보석과 시계를 착용한 걸 보고 살찐 먹잇감이라 판단해 빠르게 제압하고 차를 훔치기 위해 손을 썼습니다. 이번에도 작전이 순조롭게 끝나는 듯 했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갱단 전체를 노출시켰습니다. 피해자를 수색하던 중 사국리는 10,000위안 이상 가치의 최신 모토로라 V998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틈을 타 전화를 몰래 숨겼습니다. 당시 사국리는 어린 애인을 부양하느라 돈이 궁했습니다. 그녀의 부추김에 그는 전화를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양천둥에게 들킬까봐 2달간 물건을 숨겼습니다. 이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를 전당포에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주인은 전화를 켜 확인하고 테스트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행동이 사국리와 양천둥 갱단 전체를 우연히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 남자의 차량 강도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난당한 휴대전화의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전당포에서 전화가 켜지자 위치가 확인되었고 경찰은 현장에 급습해 사국리가 피해자의 전화를 들고 있는 걸 체포했습니다. 처음에 사국리는 범죄를 부인했지만 그의 진술에서 모순이 드러나며 경찰은 그가 범죄 조직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압박 전술을 사용해 여러 팀이 며칠간 연속으로 그를 신문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가까이 신문당한 사국리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그는 당국과의 협력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사국리의 자백은 수사관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양천둥 갱단의 모든 범죄 행위를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차량 절도, 재산 강탈, 살해, 그리고 잔혹한 피해자 처리까지 쿤밍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들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두 경찰 피격 사건도 재조사되었고 억울하게 수감된 두 배우는 무죄로 가족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이제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양천둥 갱단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국리의 자백으로 경찰은 양천둥이 매우 위험한 인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교활하며 항상 무기를 지니고 숨어 다녔습니다. 추적이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깨고 경찰은 일주일도 안 되어 갱단 6명을 체포했습니다. 단 우두머리 양천둥만 여전히 도주 중이었습니다. 양천둥을 잡기 위한 작전날, 경찰은 100명 이상의 무장 특수부대를 동원해 그의 거처를 포위했습니다. 그는 총과 수류탄을 지니고 있어 힘들고 위험한 체포가 예상되었지만 놀랍게도 양천둥은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경찰에 제압당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예견했을 것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양천둥이 이끄는 위험한 범죄 갱단의 재판이 쿤밍 중급 인민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7명 모두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벌인 사형을 맞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석에서는 목이 메인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9명의 생명이 잔혹하게 빼앗겼고 오늘 그 가족들은 법의 정당한 처벌을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2000년 11월 17일 아침 쿤밍시 경기장에서 양천둥과 6명의 공범이 처형되었습니다. 양천둥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윈난성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 갱단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국민에게 공포를 퍼뜨렸던 자들은 이제 그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양천둥의 범죄 여정을 돌아보며 많은 이들은 안타까움과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경찰 출신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출발점이라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터입니다. 하지만 양천둥은 잘못된 길을 택했고 죄악과 치욕 속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과 탐욕이 한 사람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값비싼 교훈입니다. 법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자가 가장 뻔뻔하고 잔혹하게 법을 어긴 자가 되었습니다. 양천둥 사건이 종결되며 쿤밍 시민들에게 평화가 돌아왔지만 오판 피해자 2배우의 억울함은 사법 시스템에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가 1년간 억울하게 갇힌 것은 수사기관의 무책임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기능기관의 정의 수호와 오판 방지 책임에 대한 큰 질문을 던졌고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고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양천둥의 경찰에서 범죄자로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 집행기관 내 타락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떠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세요. 이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